미국 세법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40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충분히 더 굉장히 많은 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이민 잘하는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양도세에 대해서 어떤 한국 세법상 양도세 중과라든지 영주권자가 되기 전, 후를 따져서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과연 이 양도세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별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가 되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2022년 5월 10일서부터 2026년 5월 9일, 즉 올해 5월 9일까지는 이 양도하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주택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걸로 유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국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서 많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 가설관청이 금액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의 세금을 따로 추가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 국적자이고 따라서 한국에 있는 집을 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세법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에게 적용이 되는 미국 세법도 동시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한국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셨을 적에는 굉장히 낮은 가액,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가 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팔 때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다. 그러면 40억의 양도세 차익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40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충분히 더 굉장히 많은 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우리나라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이 없느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이제 가셔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거주택, 그러니까 메인홈이라 그러죠. 주거주택의 양도 차익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입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소유를 하고 플러스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이제 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단독으로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시 최대 50만 달러까지 차익을 여기서 이제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 수가 있는 부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세의 어떤 한 방법은 과세 차익 자체를 조금 줄여보자. 처음에 매수했을 때 기초 가액을 원래 기초 가액보다 조금 높여서 과세 차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크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 예를 들어서 내가 샀을 적에 산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다, 증축 개축을 했다, 교체를 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있다 하면 이것도 이제 그 과세 차익 자체를 조정하는 베이시스의 한 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집을 팔았을 적에 매각 관련한 중개 수수료라든지 등기 비용, 법무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시스를 조정하는데, 어저스트를 하는데 한 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환율 문제인데요. 이제 내가 이걸 취득을 했고, 중간에 아까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처럼 어떤 개량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매도했을 적의 시점에 그 환율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담당 세무사님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유리한 환율의 이제 환산 방식을 선택을 하면 어떤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약간의 이득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세금을 이연을 해서 세금을 내는 연도를 분산한다든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할부 매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할부 매각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세 조약상에 이제 타이 브레이커로 한국 거주자를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타이브레이커로 한국의 거주자를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영구히 이주를 하겠다라는 영주권자의 의도와 이렇게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는 타이브레이커를 주장을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세금의 측면이나 영주권의 측면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이득이 많은지를 생각을 하셔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의 이연과 분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케이스마다 몇 개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제일이민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케이스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이나 세법, 커리어라든지 어떤 재산의 어떤 분배 및 이동을 이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주권을 받거나 신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님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적에 세금의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가 가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상의 이슈, 즉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영주권을 진행하거나 받으신 이후에는 모든 문제를 일단 본인의 이민 변호사와 하나하나 리스크를 짚어가시면서 어떤 세법상 문제나 어떤 절세 방법을 같이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하시더라도 항상 모든 이슈를 풀어나갈 때 1차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본인의 이민 변호사와 꼭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